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지상표, 점유상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조 1항 12호의 내용입니다. 12호에 보면 우선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오화예요, 오화. 엔드가 아니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그러니까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12호는 상표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 있는 상표, 등록 못 받고,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록 못 받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품질 보증 기능, 출처 표시 기능, 이런 것을 포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출처 운동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수요자의 오인 운동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익적인 규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죄책기간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후단은 그러니까 품질과는 상관없어요. 품질 오인이 염려 있느냐 이런 거는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에 오인 운동을 초래하기만 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수요자를 기만을 염려 있는 상표로 본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품질 오인 여부 안 따져. D 후단 수요자 기만을 염려일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은 더더욱 그렇겠지만은 포함되겠지만 그다음에 적용 요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이것도 전단 후단으로 나눠서 보면은 상품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어적인 얘기예요. 어떤 상품이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판례고요. 품질 오인은 두 가지로 나눠요. 상품 품질의 오인하고 상품 자체의 오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판례이고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라든지 상품의 품질을 기만하는 거 같은 말 오인이에요. 다 용어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 판례고 그럼 여기 심사기준 예를 한번 볼까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의 예시인데 여기 보면은 상표는 맑은 유자향이야. 근데 청주 이렇게 돼 있어. 청주. 그렇게 되면은 이 청주가 뭐 유자를 원료로 해가지고 만든 청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정상품을 유자로 만든 그런 청주의 향함 또는 유자향이 맛이 나는 그런 청주의 한함 이렇게 지정상품을 한정해서 지정을 하면은 품질 오인의 염려가 없죠. 근데 청주 이렇게 하면은 뭐야? 엉뚱한 걸 재료로 해가지고 만든 청주에도 이 맑은 유자향이라는 상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것도 더군다나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독점권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것은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거절이 나와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뭐야? 뭐 유자향이 맛이 나는 청주의 하남 이렇게 지정상품을 감축 보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지정상품은 태양전지인데 상표는 나노 OLED. 아마 이 태양전지가 뭐 나노인지 아닌 나노 기 테크놀로지로 만든 건지 아닌지 여기 한정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품질 오인을 가져올 염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상품 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의 예시예요. 지정 상품은 소주인데 상표는 보드카. 보드카는 오늘날 보통 명칭인데 뭐 의미가 없는 것이. 목도리를 출원하는데 상표는 이제 글러브. 그 글러브도 사실 장갑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지정 상품이 사탕이야. 근데 출원하는 상표는 롯데 껌이야. 그러면은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그 과자 가게에서 그래 판다고 쳐봐요. 애들이 뭐야?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오다가 출출하니까는 문방구에 들려. 그래가지고 롯데껌을 봐. 저거 하나 사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돈 500원 내고 그걸 하나 사. 껌인 줄 알고 콱 씹었어. 그랬더니 뭐야? 사탕이야. 그래서 이빨 부러졌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탕에다가 뭐야? 상표 롯데껌이라고 쓰면은 뭐야? 소비자들은 껌인 줄 알지 사탕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등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제가가 예를 들면 출원하면서 상표는 롯데껌이야. 그리고 지정상품은 1, 껌, 2, 사탕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1번 상품 껌에 대해. 2번 상품 사탕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상품 사탕과 관련해서는 품질로 인해 염려가 있기 때문에 12호에 해당해서 등록 못 받는다. 이렇게 거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롯데는 내 거 등록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돼? 그건 아니죠. 사탕을 삭제 보정하면 되겠죠. 그 껌만 남잖아 시정상품에. 그러면 통과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거절 안 당하려면 뭐야? 출원할 때 롯데 껌이라고 하지 말고 뭐야? 그냥 롯데 이렇게 상표는 출원하고 지정상품은 1껌, 이 사탕 이렇게 해가지고 쓸 때는 롯데 껌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어. 등록상표 사용시적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출원 전략을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처럼 12호에 품질 오인인 것은 상품 자체의 오인 또는 상품 품질의 오인 이렇게 두 가지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포함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알았죠? 이 문장도 잘 외워놓으셔. 상표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 있는 상표라 하면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상표의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소유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국어 단어 정의처럼 외우듯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11호를 적용하려면은 이제 상품, 인식하는 상품하고 사용되는 상품 사이에 경제적인 그런 결연 관계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품질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인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여야 돼요. 그런 경우에 여기 적용되는 것이고, 지정상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진 상표다. 이러면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케이스를 봅시다. 넥타 사건. 상표는 넥타야. 근데 지정상품은 화장품이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넥타라는 거는 원래 그리스 그것도 술주자 써서 주신, 바카스랑 비슷한 거예요. 주신의 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원래 넥타.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뜻으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평균 수요를 기록했을 때는 넥타 음료를 생각하잖아요. 넥타 음료. 음료에 쓰는 것인데 화장품 보고 넥타라고 썼을 때 화장품 가게 가서 넥타라고 본 브랜드를 보고 저거 맛있는 음료수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마시면 좋은 건강 화장품이 기능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극히 소수일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그거하고 그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다. 그냥 저건 하나의 상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품질 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즉 음료수 화장품은 확연히 구별되고 그래서 용기라든가 거래유통 과정에서 거래통에서 수요자 사이에서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하길 염려가 없는 것으로 봤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넥타는 12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거절기가 없으면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뭐야? 거래사의 실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니스프리 봐요. 그러면은 이니스프리가 뭐 화장품만 팔어? 요즘에 이니스프리가 화장품 가게 거기에 마시는 음료 매장도 개설을 해놨어. 이니스프리가 건강음료 이렇게 해가지고 미용에 좋은. 그러다 보면 이거 이제 넥타는 안 돼. 품질 오인 염려가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래소 실정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판례는 이렇다. 이런 판례가 있었고 이런 것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표가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그 상품에 부착되거나 용기에 부착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해야 되느냐, 뭐라고 써 있는지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 보면은 다 다르다. 이거랑 오인을 피할 수 있도록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품질 오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일견 상표 보고 상품 생각했을 때 오인 흔적이 품질의 염려가 있으면 그러면은 12호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줄 친 것들은 다 출제가 되었던 파트예요. 그러나 출제된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출제 안 된 것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출제된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왔던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 자체 구성에서 판단하되 상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되고, 품질 오인을 유발하는 부분이 여기 핵심이에요. 당해 상표의 요부이든 아니든 여부를 불문한다는 거야. 네? 요 품질 오인을 야기하는 요 부분이 상표의 요부야 아니야, 그거 가지고 품질 오인에 해당해 안 해, 이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요부이든 아니든 그 표장이 그 출원되는 표장 속에 있기 때문에 품질 오인 염려 있다 그러면은 12호에 해당하는 거 본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객관식이 나오기 딱 좋은 판례입니다. 자, 그럼 전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정경쟁 행위, 상표법의 목적이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것이 상표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 했잖아요. 부정경쟁이라는 것은 미국 상표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째가 mistake, confusion, deception, 이것이 가장 3대 개념이에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뭐 다일루션도 있고 이런 많이 이제 생겨납니다만, misappropriation,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편취하는 행위,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 영업 비밀을 편취하는 행위, 뭐 이런 것도 부정적인 행위지만 전통적으로는 mistake, 오인, 야기하는 행위, 그 다음에 confusion,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deception, 기만을 야기하는 행위, 이게 돼 있어요. 상표법 이 부등록 사유를 잘 보세요. 다 오인, 혼동, 기만,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데, 이제 이걸 다시 또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순수한 수요자 기만하고 출처 오인 운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상표의 구성이나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순수한 수요자 기만의 심사기준 난 것처럼 넥타이를 출원하면서 상표는 영문처럼 made in Italy 이렇게 된다고 쳐봐. 물론 이거는 식별료가 없어서 등록 안 되겠지만, 만약 식별이 있다 쳐도 뭐야, 한국 사람이 출원하면서 made in Italy 출원하면 뭐야, 이게 이 넥타이가 중국산인지 이태리산인지 한국산인지 아무데나 이 상표 쓸 수 있다는 거냐? 안 되겠죠? 여기 12호에 해당한다고. 해결하려면 뭐, 단 이태리에서 제조한 것의 하나, 이런다면 몰라. 그렇게 한정되면은 해소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자연인이, 개인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렇게 명칭을 출원해. 에투리, 대덕에 있는 에투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리나라 전자산업 연구 R&D의 요람이죠. 거기에 딱 출원한다. 그거는 뭐야, 이 상표의 구성이 일반 수요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출처의 오운동이나 수요자 기만은 국내 수요자의 특정인 상품 표준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예요? 기존에 의류에 유니온 베이라는 게 있었어.
배우 실업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신성통상이 아무튼 있었어. 근데 제3자가 타인이 출원하면서 가방에다 유니온배 이렇게 출원한다고 쳐봐.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우리 회사가 가방도 만드는 게 일반적이니까 유니온베이 가방이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유니온베이 의류 회사에서 가방도 만드나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용상표가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돼요. 특정인의 상표로. 네. 나중에 뒤에 설명이 되면은 인식도에 있어서 제일 높은 단계가 뭐예요? 저명성.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그건 이종상품, 이종영업에까지잖아.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주지성. 이거는 당해 상품의 거래업계, 즉 동종상품, 즉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알려진 게 주지성. 그 다음에 특정인의 정도로 알려진 게 그 세 번째야. 특정인의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 것. 지금 뭐냐? 주지나 저명 단계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의 특정인의 상표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도 해서 그렇게 판례가 문구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 특정인의 상표로 상당한 정도 알려진 것,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상당성으로, 또는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명성, 주지성,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정도. 거기엔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도 보호를 해주겠다는 조항이 12호예요. 그러니까 9호 주지상표에도 해당하지 않고 11호 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고동조까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졌다. 그러면은 보호해준다는 게 12호 수요자 기만에 염려 있는 상표다 하는 규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12호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상표 후단이 적용되려면은 출원상표하고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해야 돼. 즉 선사용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해야 돼. 전제가.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저명상표와는 다르죠. 주지는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되는데 저명은 유사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는데 수요자 기만은 동일 또는 또 다시 유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지정상품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주지상표의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 당연히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결련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지상표보다 더 보호 범위가 넓어. 왜? 구호는 법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 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그러니까 구호를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지상표인데 구호를 적용하고 싶은데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끝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 12호 수요자 기만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련 관계가 있는 상표다. 왜냐하면 특정인의 상표를 인식되어 있는 거 알려진 거 보여준다 했는데 주지상표는 더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상품은 또 결련 관계에서 동일 유사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래. 구호는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적용 못 한다더러 그럼 11호는 적용할 수 있는 거네. 11호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적용력도 설명드리지만 상품이 동일 또는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고 릴레리쿠스 서로 결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관성 있는 상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인운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 인용상표 저명상표의 경우. 물론 그러면은 이제 11호에서 당연히 거절이 되겠지만 이 12호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취지는 뭐냐? 수요자 기만. 요거는 이제 요걸 외워놓으셔야 돼. 이 문장. 다 밑줄 친 건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 이거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익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기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운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게 판례예요. 수요자 기만의 경우에 있어서. 아셨죠?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그 결과로서 기존의 상표가 보호가 되죠. 근데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다 이거야. 핵심은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저매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국내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판례다. 이 문장은 외워놓으셔야 돼. 쓰실 줄 알아야 돼. 머릿속에 들어가서 쫙 2차 시험에서 쓰실 줄 알 정도로 외워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내용 9호나 10호 설명드린 내용들하고 비슷한 건데,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어느 특정 지역에만 알려줘도 된다 하는 것이고요. 알려준 여부는 이런 사용, 뭐 기간, 방법, 태양, 뭐 이런 것들 거래 실적 이런 걸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고려해야 한다.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익명의 출처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출처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야. 이 판례는 출원인에게 수요자를 기만케 할 의사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를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10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밑줄 친 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인용상표가 이제 저명성을 취득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동일한 상품도 아니고 유사한 상품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결연관계 또는 유연관계라고도 하고 또는 결연성이라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판례들이. 아무튼 그런 결연관계 있지도 않고 릴레이코스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표를 그 상표에 썼을 때는 오일농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호. 그럴 염려가 없다. 그러면 적용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인용상표가 저명성 획득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결연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명일 때는 결연관계 없어도 혼동이 염려가 있는 상품이라면은 적용하는데, 저명이 아니고 그냥 특정인 정도로 제일 낮은 단계 정도로 해도 그때는 결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판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얘기인데, 대기업이 사용하는 표정이라고 다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문제되는 그 상품이 정말로 특정인에게 알려졌느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용상표, 즉 선사용 상표, 이것은 사용자는 타인이어야겠죠. 출원인 이외에 타인이어야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분이 상표권자야. 근데 여러분이 상표권자야. 을에게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상표 사용을 허락을 해서 전용 사용권을 줬던, 통상 사용권을 줬던, 라이센스라는 용어가 특실 디자인에서는 실시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상표에서는 사용권이라고 번역이 되고, 저작권법에서는 이용권이라고 번역이 되고, 영어는 다 라이센스예요. 단어가 통일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법의 용어 표현이 그렇게 다른 것 뿐이지. 여하튼 전용 사용권이라는 통사용권 설정 계약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걸 써, 사용권자가. 그때 이제 상표권자는 사용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태하고 위반하면은 나중에 119조에서 취소 사유가 있어. 에? 돈만, 로얄티만 딱딱 챙기는 거에 맞들이면 안 돼. 제대로 사용하는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 보면은 인스펙션 조항이 있잖아요. 에? 그 근무 시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제대로 품질이 관리를 해서 하고 있는지 일정 수준에 맞게끔 내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끔 생산하고 있는지 또 그런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또 포장지도 거기에 이미지에 맞게 하는지 이런 것을 하고 사전에 또 그런 샘플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리포트. 그래가지고 해서 승인을 어프로브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거든요. 예. 어프로벌 또 리포트, 어프로벌, 인스펙션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다고. 사용권자는 보고 업무가 있고 또 상표권자는 승인 권리가 있고 또 검사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것을 퀄리티 컨트롤인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해서 만약에 오인운동이 야기되면은 자기 상표권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돈만 챙긴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또 의무도 따르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을 해가지고 상표 사용을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관리해온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자를 선사용자로 본다는 거야. 그 자를 선사용 상표의 권리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바디야, 상표권자가. 이거는 라이센스는 8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거는 내가 쓴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사용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경우에 누가 선사용자냐 이거 따질 때 직접 사용한 사람 당연히 그런 이제 상표권자 직접 썼다. 그럼 그 저명 어느 선사용자가 인용 상표 그 사람이 직접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사용 실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사용해서 알려진 경우 또 사용권자 사용해서 알려진 경우 또 제3자의 사용에 의해서도 알려진 경우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아무튼 알려줬어. 상표권자 직접 썼든 라이센스가 썼든 또 제3자가 어떻게 했든 해가지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3자는 누구야 도대체? 병행수입업자를 생각을 해봐요. 병행수입업자. 막두라. 정식으로는 수출한 적이 없잖아. 그래도 그거에 의해서 알려줬어. 그러면은 이제 아무튼 보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정식 수입, 국내 총판 계약, 유통 계약, 디스트리뷰터십 어그리먼트 이런 유통 계약을 총판 계약을 체결을 하든지 에이전시 어그리먼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든지 해가지고 그 물건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그걸 팔기 위해서 에이전시나 디스트리뷰터가 또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이 판매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드마크 오너가 상표권자 입장에서 사용한 적은 없잖아. 대한민국에서. 아니 직접 자기 광고한 건 아니잖아요. 에이전시라든가 디스트리뷰터가 광고를 한 거지.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누구의 사용으로 본다? 트레이드마크 오너의 사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영업자의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트레이드마크 오너의 사용이지 에이전시 사용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사용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야.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자주 물어보는 판례. 이걸 보면은 이제 갑이 A라는 상표를 이렇게 등록을 받았어. 근데 을이 예를 들면 A 상표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 네? 그런데 이제 병이 출원을 해가지고 A 다다시를 예를 들면은 A 상품에 이렇게 또 출원을 했어. 네? 이런 경우에
이상표가 알려졌어. 이상표가. 예? 이상표가. 그때 이상표를 선사현상표다 해가지고 이상표를 의뢰상표를 선사현상표고 국내 언론도 특정 이상표 알려졌다. 의뢰상표 특정 이상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병해상표 등록 거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어. 즉 악의의 사용자죠. 악의의 사용자. 법에서 악의라는 건 알고 모르고잖아. 근데 가외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어 우리. 알고도 썼어. A-를. 그 유산상표를. 썼는데 의뢰상표가 용케도 소유자들에게 알려진 거야. 그런 경우에 이제 병해가 출원했는데 이 병의 A 다다시 상표는 갑의 A 상표하고는 유사하지 않아. 근데 의뢰 A 다시 상표하고는 유사해. 그러면 이제 갑의 상표 때문에 거절되는 일은 없겠죠. 타인의 선출해 있는 등록 상표는 유사라. 이건 안 되겠지. 7호는. 근데 의뢰 A 다시 상표가 등록 선출원이나 선등록 아니지만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병의 상표는 12호에서 거절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아니 을은 갑의 상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나중에 쓴 사람인데 악의의 사용자인데 그걸 뭘 보호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인용상표인 선사인상표를 볼 수가 없는 거다. 12호에 해당하지 않냐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어요. 얘는 아무튼 의뢰상표 때문에 병은 등록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아주 좀 특이하죠? 원래 법이 악의 상표를 보호하면 안 되잖아. 근데 마치 이런 거 조항에 의해서 마치 의뢰상표가 간접적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의뢰상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저기 관련된 건데, 그렇지만 의뢰상표는 뭐야? 이거 갑의상표의 침해죠? 침해. 등록상표. 그 침해. 그거는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12호에서 의뢰상표는 선사형상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뢰 그 A-상표 사용한 것이 그래 정당한 것이고 너 문제 없다. 이건 아니란 얘기야. 그거는 갑의상표의 침해는 그건 또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의뢰상표가 이제 이 12호 후단에 12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 시점은 이제 등록 여부 결정 시예요. 저명상표는 출원 시, 주상표는 등록 여부 결정 시잖아요. 12호 수요자 기만 염려 상표도 등록 여부 결정 시야. 품질로있던 수요자 기만 염려도 등록 여부 결정 시. 근데 의뢰 A 상표가 병이 A 상표 출원할 때는 특정인 상표로 이렇게 알려진 상태가 아니었어. 근데 병의 A 상표를 출원 시가 아니고 이제 심사 때쯤 돼가지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 시점, 이때쯤 갔을 때 의뢰 상표가 이미 이제 그때는 특정인 상표를 알려진 상태야. 이런 경우에 이제 병의 상표에 A 다다시에 대해서 11호를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야. 출원 시 때 나는 뭐 의뢰 상표는 뭐 알려진 거 아닌데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나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판례는 뭐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뢰상표 때문에 병의 A-는 거절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판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실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문장을 봅시다. 기존의 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는 사실을 알면서, 즉 갑의 상표가 등록되는 걸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의 상표가 그 사용 결과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면 그 기존의 상표를 인용 상표로 하여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 상표, 즉 병의 상표에 대해서 번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예요. 다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악의에 의한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는
그 사용보다 앞서 출원 등록된 등록상표, 즉 가배상표죠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1차든 2차든 사례로 종종 나오기도 하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판단 기준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어떤 상표냐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수요자들이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그런 뜻이었어. 그렇게 해서 안 돼. 직관해서, intuitively, 직관적으로 딱,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되면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 경우에는 12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건 아까 넥타 케이스를 봐요. 넥타하고 화장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이게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제 거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지정상품을 삭제하든지 한정해서 한정한다는 것은 감축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 보정은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거절료가 해소될 수 있어요. 요거 하나 테크닉한 거리인데 이런 것이 이제 또 이렇게 사례형으로 출제가 돼요. 한번 봅시다. 출원상표는 용마표야. 그리고 지정상품은 못이야. 출원상표는 용마표하고 못자가 들어가 있어. 근데 지정상품을 못이 이렇게 출원해봐요. 지정상품, 죄송합니다. 지정상품을 잠옷 이렇게 출원해봐. 그러면은 그 잠옷은 면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못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다른 걸로도 소재로 만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등록을 해준다는 거는 그 소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용마표 묘시라는 상표를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자들은 못이 잠옷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품질을 오인한 상태가 돼서 그 상품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2호에서 품질 오인 염려 해가지고 거절이 되죠. 그러면 거절되면 내 거 안 되나 봐. 표기할 게 아니고 이제 보정을 하면 돼요. 뭐라고? 한정을 하는 거야. 못으로 된 잠옷 이렇게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상품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 즉 한정하는 것은 요지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상표법에 규정이 됐잖아요. 상표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보정이 등록되는 거고, 또 그러면 잠옷에다가 가로 열고 모시 제품이 하남 이렇게, 또는 모시로 만든 것이 하남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일치가 되잖아요. 품질 오인의 염려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료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인데, 이거 실제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금홍, 금산, 인삼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지정상품은 인삼이야. 그럼 저 개성 인삼 가다가도 금호, 금산, 인삼 상표 붙일 수 있나? 등록을 해준다는 것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의 하남 이렇게 한정을 두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절 이유가 해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삭제하는 건 롯데 사건 생각하는데 롯데 껌 이렇게 상표하는 건데 지정상품은 1껌, 2 사탕, 사탕은 삭제해 버려야지. 삭제 보정 다 적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표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KS, 무슨 박람회, 무슨 상수상, 무슨 장관상 이런 문자가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출원이 됐다, 출원상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품질 보증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은 이제 품질 오인 염려가 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 수상한 상품, 특허를 받은 사람 이런 것은 그 표장의 일부로서 포함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우리 이제 5호 때 설명 들었잖아요. 그럼 괜찮은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문자를 아예 삭제를 해버려. 상표의 표장에서. 아까는 상품을 고치는 거였잖아요. 지금 상표를 고치는 거야. 상표에서 이런 거는 아예 삭제를 해버려. 다시 상표 견본을 표장을 다시 해서 이 문자 뺀 거 이렇게 하고 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표를 보정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이런 부기적인 그런 문자나 이런 거 삭제하는 것들, 이런 것은 이제 적법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표는 놔두고 그냥 상표만 갖고 싸우다가는 안 되고, 때로는 상표도 건드려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상표가 국가명이나 국기가 들어가거나 지명이나 지도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인데 지정상품을 보니까 해당 국가 또는 산지 이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에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마치 거기 나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뭐 요즘에 무슨 뭐 유럽풍 뭐 어쩌고 뭐 이태리풍 어쩌고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수요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품질로의 수요자기만 할 염려가 없죠. 그런 거는 이제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뭐 무슨 산, 무슨 산, 뭐 이런 어디 산, 뭐 영국산 어디 뭐 이런 것은, 이런 경우에는 상품을 영국산에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표장 상품 놔두고 표장을 건드리고 싶다면 그거를 단순히 부기적인 그러한 거라면 그런 것을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삭제하면 거절료를 해소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출원상표에 국가 또 도시명하고 연도 표시가 된 게 여기처럼 잉글랜드 195. 그러면 뭐야? 이 제품이 영국에서 1955년부터 뭔가 시작됐다는 상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오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관계하고 이제 일치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상품이 해당 국가 도시에 유명하고 출원상표에 해당 국가명이 이제 포함된 경우 이렇게 봅시다. 다만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가 따지는데, 여기 봅시다. 지정상품은 신선한 굴이에요. 프레쉬 굴, 오이스터, 프레쉬 오이스터야. 상표는 통영 굴사랑이야. 그럼 이걸 등록을 허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심사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뭐야? 굴이 통영에서만 나와? 그렇다면은 모르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서해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동해에서 나올 수 있고 뭐 남해 통영 말고 다른 지방에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뭐야? 통영 굴사랑, 그럼 통영자 때문에 뭐야? 이건 다 사람들이 이 굴은 통영에서 왔나 보다, 통영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단 뭐 통영에서 이렇게 저기 한 것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되고. 아까 이제 인삼, 금홍, 금산, 인삼 걔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상표가 의류인데 상표는 미러클 뉴욕이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산지나 또 요즘에 뭐 뉴욕자들한테 다 저거 뉴욕산일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의류에 패션 업계에서 뉴욕 96, 뭐 이런 상표도 있잖아요. 여성 의류 한국 업체인데 뉴욕 일본에서는 또 뉴요커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래사의 실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동조는 뭐 문제가 안 돼 하면은 등록이 되는 거고, 그럼 파리바게뜨는 뭐 프랑스 제가 회사야? 제가점이야? 아니잖아요. 파리자 들어갔다고. 옛날에 스포츠용 골프, 스포츠 그린가도 파리 스포츠 클럽 이런 상표 있었어, 사건이. 그렇다고 프랑스산이니까 이거는 12호에 품질 오해, 또 수요자기만이야?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제가, 제가점 뉴욕제가라고 해서 그 뉴욕하고 관련된 거라 생각합니까? 독일 빵집이라 독일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거래사의 실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옛날에는 이것이 수요자 기반의 염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자 외국 문자들하고 거기에 그 발음을 한글로 딱 집어넣은 걸 넣는다든가 어떤 한글도 하고 결합을 해서 하면 또 등록해주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런 거 한글 없이도 순서 로마자로만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개방이 왔는데 오늘날 거래시장에서는 뭐 로마자로 돼 있다 해서 영어로 돼 있다 해서 그 다 뭐 그쪽 외국 상품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인이 자기의 그 가명을 출연할 때 뭐 자기 가명이니까 예명이 될 수도 있고 아오일 수도 있고 뭐 자기 가명이니까 그냥 번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도 아니고 자연인이 자기 걸로. 그 다음에 자연인이 단체로 오인할 그런 우려가 있는 명칭을 출연하는 경우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인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렇게 출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12호에 그 다음에 법인의 명칭을 영문동 외국어로 표기한 상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런 것도 다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른 거절료가 없으면 등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삼성 코퍼레이션 이렇게 또는 삼성 인코퍼레이티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쳐도 해준다는 거예요. 상호상표. 네, 법인으로 된 출연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 출연된 거야. 과거에 옛날에 다뤘던 손턴베이 사건인데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무조건 출연의 상호는 이건데 출연 상표에 나타나는 것은 이래네? 다르네? 여기 해당하네?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꼭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연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그 사연을 보니까 이게 수요자 기반의 염려가 없다 그러면은 12호 적용 안 하는 거고 그래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이건 수요자 기반의 염려 있는 거네 하면 적용하는 거고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하도 컬처가 유명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 자꾸 발생하는데 널리 알려진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나 영화나 노래 제목,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의 명칭 이런 거와 동일된 상표를 출연했다 할 때는 그로 인해서 그 상품과의 관계를 봤을 때 수요자 기반의 염려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때 판단할 때는 이런 그 연예 산업하고 직접이나 또는 경제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릴레이리쿠스 경제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상품 또는 적어도 이게 라이센스를 하겠구나 여기서 이 정도는 라이센스 할 수 있는 품목이야. 이럴 때는 이제 그러면은 그래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표장의 경우를 출연한다고 봅시다. 증명표장. 거기에 이제 품질 보증, 어프로브드, 서티피케이션, 그랜티드 이렇게 품질 보증 문자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적용하면 안 돼. 품질 오인이라든가 수요자. 왜? 증명표장 자체가 이런 걸 증명하는 걸 보증하는 기능을 하는 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거는 여기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할 때라 그랬죠. 그래서 그 스토리도 설명드렸고, 만약 심판이 있으면은 이제 심결시, 결정시 또는 심결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문과의 관계인데, 이제 이게 앞에 품질의 오인의 염려를 가져올 품질의 오인을 야기할 염려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상표법 33조 1항 3호 즉 성질표시 표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장이 이거는 지정성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성질표시에 해당해. 그러면 3호에 적용되는 것이고 성질표시는 아니야. 즉 직접적 표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정성의 관계에 봤을 때 뭐야? 품질에 오인을 야기할 염려가 있어. 그러면 이때 12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빠져나가면 다른 거절료가 없으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여기 사례를 봅시다. 상표는 캐롯이야. 캐롯, 당근. 당근이지. 이런 유형어 있잖아요. 당근인데 캐롯. 상품이 향수, 공기청량제, 방향제, 라벤더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판시가 나왔냐면 향수, 공기청량제, 방향제 이거에 대해서는
성질 표시다 해서 33조 1항 3호를 적용해서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근 성분이 함유된 상품으로 직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라벤더유에 대해서는 당근 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12호에서 등록을 거절했어요. 네. 라벤더유 뭐 캐롯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건 라벤더유가 캐롯을 원료로 해가지고 이 성분들이 다 함유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판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상품이 동일도는 유사해야 되지만은 12호, 9호 주지는 상품이 동일 유사하지만 이 12호 번호는 뭐야? 상품 동일 유사해도 경제적 결연성이 있으면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저명상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또는 결연성, 또는 그렇지 않아도 그 밖에 뭐 혼동의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동일 또는 유사 또는 결연성 있으면은 10호도 11호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12호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산업법 또는 식물식품종보호법 이런 경우에 이제 품종 명칭은 보통 명칭이라고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등록됐다. 등록되는 그때부터 보통 명칭이라고 그랬죠. 등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품종 명칭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거 또는 외국에만 등록되고 국내 안 됐다. 또 아무튼 이런 등록 관련해서 그 품종 명칭이 보통 명칭이 인식됐다. 이렇게 되면 보통 명칭으로 본다 그랬죠. 그럴 때는 이제 1호를 적용하는 33조 1항 1호 보통 명칭 상표가 식별력 없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 밖에도 상품 자체를 오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12호도 함께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33조 1항 1호도 걸고 33조 1항 12호도 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둘 중에 어느 하나는 거절되는 거죠. 근데 의약품의 경우에 국제적 비독점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INNS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것만으로 출원된 표장도 이제 33조랑 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서 거절되는데 그 밖에도 만약에 그것이 진상품 관련해서 품질 오인, 우발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또 12호도 함께 적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저명한 의약품 명칭과 동일한 상표를 비아그라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게 파이자 상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저명하잖아요. 저명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비아그라 우리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약품하고는 다른 약품에다가 이렇게 거기에 쓰겠다고 명칭에 추론한다. 이렇게 되면은 품질의 오인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비아그라인 줄 알고 또 먹었는데 그게 아니야. 다른 약이야. 그러면 큰일 나잖아. 국민 건강에. 그러니까 품질 오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의약품과 동일도 유사한 명칭을 상표 출연하는 경우. 하일라폼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식물 같은 몸에 집어넣는 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품질 오인의 염려도 있다. 그래서 등록 안 해주고. 그래서 안 해준다는 거. 여기에 위반하면은 이제 거절유효, 무효사유고 이거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 문제로서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하고 있는 상표는 등록을 안 해줘. 그럼 등록 안 하고 그냥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요? 쓰면 나 그냥 출은 관심 없어. 그냥 쓰겠어 하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요? 쓰는 것도 못 쓰게 해야겠죠.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 부경법이 규정하고 있다. 사용금지는. 그래서 제2조 1호에 보면 부정경쟁 행위란 다음에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쫙 해서 가부터 쭈르르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마목에 보면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이렇게 사칭하거나 패싱 오프라고 그래요. 영국에서 시작된 용어, 파밍 오프라고도 하고, 뭐 같은 말이에요. 사칭하거나,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즘에 지하철에서 장사하면 안 되지만은, 지하철 만약에 장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가방을 딱 들고, 지갑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망했습니다. 에? 망했는데, 이게 재고인데, 이거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에? 이게,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아는 회사, 예를 들어 어느 가방 회사를, 예를 들면 가파치다. 우리 회사 가파치인데, 망했습니다. 이 남은 재고인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싸게 해서 빨리 재고 처분하는데, 원래 정가는 5만원짜리인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파치 회사 게 아니야. 에? 그건 뭐야, 이거? 타인 상품을 사칭하는 거죠? 이게 사칭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든가, 상품 또는 광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서 상품을 판매, 반법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 이렇게 해서 품질이나 수요자 기만하는 행위. 이것은 마목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공유법에서 민사적 또 형사적인 그런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인 상품질 오인 또는 야기시는 상표 등록이 취소가 돼요. 여러분들 아까 사용권자에 대해 설명드렸죠? 퀄리티 컨트롤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좋아, 상표권의 재산권 행사로서 상표 사용 허락 제도를 인정을 해. 그래서 갑이 상표권자 을에게 사용권을 줘서 쓰게 하는 건 좋아. 그리고 이제 로열티 카드 다 좋다 이거. 그러나 너희들 트레이드마크 유저 상표 사용인데 너희들의 입장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상표법이 수요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수요자가 같은 상표라면은 나이키가 나이슨 제품이라고 많이 쳐봐. 원래 오리지널 나이키.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상표가 붙어 있으면 품질이 적어도 같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표 사용 허락이 인정이 안 됐었어요. 인정 안 됐,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소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인정을 안 해줬어. 그러다가 소스가 다르면 뭐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품질만 동일하면은 뭐 손해볼 게 없는데 그 품질의 동일성만 보장된다면은 그 소스가 달라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표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 행위에서 수익할 수 있는 행위도 인정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품질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자 해가지고 사용권 제도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품질의 동일성의 보장을 그럼 사전적인 방법으로 규제할 거냐, 사후적인 방법으로 규제할 거냐 할 게 있어서 나라마다 입법에 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사전 규제적인 방법을 취했어요. 요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합작 투자 계약이라든가 기술 용역 계약이라든가 원료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경우 상표법 시행령 대통령이 규정된 이런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인정 안 해줬어. 국가가 개입을 한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또 행정적인 규제다 해가지고 이걸 자유화 시켜야 된다. 또 외교에서 통상합력도 있었고 좋다 그러면 자유화 시켜줘. 그 대신에 수요자 이익은 보호해야 되니까 품질의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 상표 등록 취소시키겠어? 사용권 등록 취소시키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 사용 의무도 있고 사용 감독 의무도 있는 거야. 상표권자에게는 상표 사용 허락 경우에. 그러면 이제 상표권자는 사용 감독 의무가 있고 사용권자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권자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상표권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고 해서 그것을 감독을 해야 돼. due diligence, 영어로 상당한 주의를 due diligence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취소 때 설명을 드립니다만.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품질의 오인, 사용권자가 등록상표하고 동일된 유선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된 유선상표를 사용해가지고 그것까진 좋아.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출처 혼동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상표 등록을 취소시키는. 아니 사용권자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상표권자를 제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취소 안 당할래? 뭐야?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오인 야기 행위, 혼동 야기 이런 거 못하도록 사용권자를 잘 감독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 퀄리티가 우리는 이렇게 10만 원짜리 이 카드 10만 원짜리 이유가 있는 거야. 원래 오리지널 제품 10만 원짜리는
이런 소재를 썼고 이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박음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너는 이런 소재 안 쓰고 왜 이제 싸구리 이상한 어디다 써가지고 원가 겨우 10,000원짜리 해가지고 10만 달러 받쳐서 파느냐 이거야. 소비자들은 오리지널 제품에서 그거 좋은 거다가 튼튼하고 잘 나가는데 그렇게 믿고 샀는데 너는 왜 이런 걸로 하는 거야? 너 그러면 라이센스가 해지시켜 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터미네이션 조항도 집어넣고 또 경고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게 하는 것이 듀 딜리전스야. 인스펙션도 하고 뭐 하고. 예? 근데 이런 걸 안 해. 서류로만 사인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게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해버려. 그렇게 되면 뭐야? 상표 등록 취소시켰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단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했을 때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놈이 나만 가면은 그렇게 하는데 나만 없으면은 싹 뒤로해가지고 또 다른 짓을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 또 사용권 등록을 취소시키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상표법 119조에.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표 등록, 사용 등록 취소, 등자가 쓴 게 사용권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 사용에 의한 상표 등록 취소 사유와 부정 사용에 의한 사용권 등록 취소 사유로 해가지고 1호와 2호 그리고 또 같은 법 120조 119조의 1항 1호 2호 120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나중에 취소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것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거, 이 주제가 문제가. 그럼 관련 판례를 봐볼까요? 인정한 품질오인 염려가 있는 거하고 수요자 기반 염려 있는 거 나눠서 판례를 나눠봅시다. 품질오인의 염려가 있다라고 인정한 것은 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인데 상표는 거꾸로 가는 시계야. 그럼 이건 뭐야? 상표 시계가 거꾸로 가는 그런 기능을 가졌나 보다. 근데 여기 제한이 없잖아. 거꾸로 가는 시계 하나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고. 또 음식조리 대형 음식조리 지점인데 상표는 삼복 곰탕이야. 근데 아무 음식이나 다 이거 쓸 수 있다는 거냐? 곰탕에 한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쓰고 싶은 거야. 원래는 삼보라고 출연했었어야 돼. 꼭 그러고 싶으면은. 거기다 뭐 그 다음에 곰탕을 붙이든 말든 일반 명칭이면 상관이 없어. 보통 명칭. 막걸리인데 일동. 포천의 일동 막걸리. 이런 것도 산지 표시도 해당하지만 현지한 지명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여기도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품질로 인해. 그 다음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대로 생산된 게 아닌데 상표는 브리티시 아메리칸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캐롯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이제 출제됐어요. 장데 크러싱 라코아 이런 얘기인데 잠바 슈트 조끼 재킷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진으로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한정이 없잖아요. 여기 진짜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가 요분은 아니죠. 요분인지 아닌지 상관없다. 안 따진다 그랬잖아. 아무튼 이런 거에서 품질은 여기 하면은 여기 해당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다 진으로 만든 거라고 품질 오인을 가져올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주는 거지. 이게 실제 사례가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례만 나오겠어요? 나왔던 사례 또 나오겠어? 다른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이 판서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책에 거의 다 모든 게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오.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는 건 좀 무리야. 그냥 한 두세 번 읽고 자주 이렇게 상표만 이렇게 하고 상품만 관계로 차차차 체크해 나가면 자주 이렇게 하면 기억은 다 나게 돼 있어요. 객관식 이런 걸 내는 게 참 부담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출제된다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에서는 좀 안 된 얘기인데 부담은 되는데 그러나 많이 알아놓으면 나중에 또 실무가 좀 좋아. 상담할 때는 척척척척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념 통닭인데 멕시칸 치킨이야. 여기 멕시칸 제한이 없잖아. 또 우유, 계란, 소시, 참기름인데 삼양 커피 메이트야. 말이 되겠어요? 여기다 커피 자 쓴다는 게. 크래커, 아이스크림, 팝콘, 식빵인데 웬디스 햄버거스야. 이게 되겠어? 안 되는데 또 사실은 등록 사례들을 보아요. 여러분 상표 검색을 해봐요. 등록해 준 것도 많아.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헷갈려. 그러나 원래 이런 판례들이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되면 문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 사례는 도장인데 척추동엽이. 뭐 모르잖아 척추동엽이 뭔지. 또 뭐야 전자계산기 자기들이 TV 쓰는데 게임보이.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이 게임하는 그거야? 아닌 것은 품질오인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지나친 해석이지. 그 다음에 아까 화장품의 넥타 케이스 설명드린 거.
수요자 기만 염려 있는 상표, 예를 들어봅시다. 인정사를 보면은 힐튼 호텔이 선사위야. 인용상표인데 출원상표는 힐튼 제거야. 힐튼에서 여러 호텔 가면 제가 좀 하잖아요. 다. 힐튼 제거라면 어때? 거기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되겠죠. 또 스포츠용품인데 출원 데이비스 컵은 뭐야? 이거 유명한 테니스 그 세계 4대 유명한 대회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가 데이비스 컵에 스포츠용품 해봐. 뭐 거기랑 그 단체랑 무슨 연관되는 사람인가? 후원 관계인가? 스폰서인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유명한 조이너스 사건이야. 조이너스. 이 결련 관계에서 최초로 아마 판례가 조이너스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마르조 케이스고. 자, 조이너스 여성보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엉뚱한 다른 사람이 이제 뭐야? 이불하고 이렇게 홈패션에다가 조이너스 이렇게 했어. 그럼 동일 유사하지는 않잖아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 12호를 처음으로 해석한 거야, 이게. 결련 관계가 있으면 그때도 12호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때부터 본물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가방도 뭐야? 마르조 가방 상표야, 원래는. 근데 출원은 누가? 다른 사람이 의류에다 마르조를 하겠대. 그거 안 되는 거지. 보호구도 마찬가지고. 부인 사례는 프랑스와 바로. 잘 모르잖아요. 포스캠. 그 당시는 아무튼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자 기만에 있어서 동일 또는 상품 또는 유상품에는 적용이 되는데 그거밖에 뭐야? 특정인 것 알려진 것은 경제적으로 밀접성이 있으면, 즉 경제적인 결련관계, 유연관계 이런 것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떤 상품과 어떤 상품 간에 경제적인 그런 관련성이 있다고 봤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객관식에 출제된 데서 하나가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참 부담되네. 여러분 그 다음에 감으로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어. 너를 봤을 때 거래사 실적으로 잘 생각해봐. 화장품하고 핸드백, 랑콤 화장품인데 랑콤 핸드백이 나온다고 쳐봐. 여러분 혼동하겠어요? 안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혼동하겠다. 경제 관련성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다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좋지만은 의류도 마찬가지. 의류하고 선글라스, 스포츠고 안경. 네. 그렇죠? 면세백화점 가봐요. 출근할 때. 똑같은 브랜드가 의류에도 있고 이 선글라스도 팔잖아. 명품. 의류하고 팔목시계. 마찬가지죠? 여성 의류 핸드백, 의류 가방, 의류하고 이런 홈패션, 신사복하고 단화 이런 것이고 또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 계통이잖아요. 원단 소매업하고 의류 판매업, 또 상호신용하고 우리은행. 예를 들면 저기 뭐 하나은행이 있는데 하나상호신고 이렇게 봐요. 그게 되겠어요? 이거 좋은 상호신고하고 좋은 은행 옛날 케이스인데 아무튼 있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 것은 자동차하고 의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어. 근데 과연 그럴까? 요즘에 벤츠나 현대 취업 가면 우리 티셔츠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거래 설정이 변하면 또 모르죠. 그 다음에 칠판, 필판 등 이런 문구류하고 학습지하고 이거 또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모르겠어. 앞으로는 달라질지. 청바지하고 탁구용품.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케이스 같은데 신사복, 양말, 모자 등 하고 완구, 전구공, 라켓 이런 거 하고 낫소. 아무튼 낫소 그건 점유상표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제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된 게 있고 없다라고 인정된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잘 이제 알아놓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 고객상표를 이런 상품 다른 류에 딱 추냈을 때 옛날 이런 팔려있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거절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상표법 제12호 품질 오염 또는 수요자 기만할 염려인 상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